자, 그러면 오늘 예고해드린 것처럼 우리 박상현 위원과 함께 네. 환율 얘기 한번 좀 집중적으로 해보도록 그렇죠. 하겠습니다. 네. 하이투자증권에서 오셨죠?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오랜만. 네, 환율이 살짝 좀 빠졌어요. 뭐 어제는 반등을 좀 했습니다만은 그저께는 또 크게 빠졌고 그래서 변동성은 확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고점을 찍었다라는 인식이 좀 퍼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조금은 상단을 좀 확인한 것 같긴 한데요. 네. 아직 그렇다고 뭐 여기서 추세적으로 더 하락한다라고 좀 말씀드리기도 조금 어려운 구간인 것 같습니다. 제대로 얘기하세요. 질문은 개- 제가 저- 진짜 저- 의욕적으로 드렸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아직 그 원화가 이렇게 강세를 갈 수 있는 여건이 좀 아직은 형성이 안 그래요? 됐다라고 네.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원화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세로 갈 여건은 뭐예요? 결국 국내 경기가 좋아야죠. 국내 경기가 네, 좋아야 된다. 국내 경기가 좋아야 되는 부분들인데 근데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서 좋으면 되는 거잖아요. 다른 나라들이 안 좋은데 우리가 그나마 조금 덜 안 좋은. 대표적으로 지금 저희가 원화는 환율이 860원입니다. 엔화가 안 좋다는 거죠. 그건 예, 이제 엔화가 안 좋다는 건데 사실 근데 우리나라 일본하고 펀더멘털을 비교하면 과연 어느 나라가 안 좋을까요? 저는 우리나라가 더 안 좋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일본보다? 예, 일본 올해 성장률이 단순하게 해서 한 2% 가까이 나옵니다. 올해 근데 우리나라 성장 한 1% 정도 근데 나오죠. 금리가 제로잖아요. 거기. 예, 물론 근데 통화 정책 때문에 사실은 이제 엔화가 계속 약세가 되는데 네. 과연 우리나라 지금 말씀드린 그 860원대 그 원화 환율 자체가 언제 있었냐면은 08년 정도 있었습니다. 2008년 정도에. 네. 2008년에 우리가 그 정도, 그러니까 그때 한번 700원대도까지 떨어졌었죠. 뭐 아. 위기 전, 그 금융위기가 발생한. 원엔이. 예, 예. 네. 그때 그러면 왜 우리가 700원대까지 환율이 수용될 수 있었냐라고 보면 그거는 그때 중국 붐이 있었거든요. 엄청난 우리나라 수출 붐이 있었죠. 아 우리나라 좋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는 700원이라는 환율 자체를 우리가 분명히 수용할 수 있는 의미가 정도, 있었다. 예, 의미가 있는 부분들이지만 지금 860원대 환율 자체는 과연 일본하고 우리가 단순하게 얘기해서 뭐가 좋은 거냐라고 주식시장도 일본이 훨씬 좋은 상황들이고 뭐 경기도 자체도 일본이 훨씬 좋은 상황들이고 우린 BTS가 있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시면 이제 갈 말은 없고요. 뭐 오늘 사실은 뭐 그 저도 나오다가 이제 그 우리나라 환율 조작국 이제 해제됐죠. 조작국이 아니죠. 환율 관찰 대상국이죠. 저 말을 정확히 해죠. 네. 관찰 대상국에서 이제 제외된 부분들이었는데 네. 사실 그 내용을 좀 뜯어보면 사실은 그 이게 조건이 한 3개 정도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대미 흑자 규모, 또 하나는 이제 경상수지 흑자 규모, 또 하나는 이제 외환시장의 달러 순 매수, 그러니까 외환시장이 얼마 정도 그러니까 각 각국의 통화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매수를 하느냐, 달러 매수를 하면서 그 조작을 하느냐라는 부분들인데 이번에 저희가 이제 빠진 부분에 있어서의 원인 자체는 이제 기준 3개 중에 2개를 맞추면 이제 들어가는 거고 네. 거기서 이제 기준 2개를 그러니까 하나 정도면 이제 빠지는 부분인데 이번에 빠진 부분은 대미 흑자는 계속해서 우리가 올해도 한 300억 정도는 하니까 그거는 이제 충족을 시켰는데 하나 보는 이 경상수지 흑자 규모 자체가 3%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얘기해서 우리나라 경제 빠진 혼돈에 게 기분 좋은 일이 아니라 예. 빠진 게 찝찝한 얘기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오히려. 지금 아시겠지만 그 무역수지 올해는 뭐 지금 흑자가 조금 이제 5개월째 나오고 있긴 네. 하지만 올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한 GDP 대비 한 1.3%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좋을 때는 한 4%, 5% 가까이 정도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빠진 거 여러분 좋은 환율 이 관찰 그 대상국에서 빠진 게 좋은 거냐라고 속을 뜯다 보면 사실은 우리나라 경제 자체 펀더멘탈 자체가 상당히 안 좋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부분들이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화가 강세로 가기에는 조금 상황들 자체가 상당히 조금 경제적인 부분들도 그렇고 또 최근에 그 원달러 환율 자체가 올라간 요인들 자체를 이렇게 지어보면 물론 이제 미국의 그 국채 금리라든지 달러 강세 요인도 있긴 하지만 네. 국내적으로 보면은 조금 자금 경색 비슷한 현상들이 좀 있었습니다. 있죠. 그러니까 특히 연말을 앞두고 뭐 CP 금리라든지 또 크레딧 스프레드 자체가 올라간 부분 자체는 국내에서 이 원화 자금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얘기가 사실은 좀 많이 들렸었던 거고요. 그거는 뭐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부채 문제, 뭐 부동산 PF 문제, 뭐 이러한 것들이 겹치면서 사실은 이제 원화에 대한 어떤 그 우려 자체가 조금 뭐 지난해 레고레셋 정도의 것들은 아니긴 하지만 상당히 대내적으로 그러한 자금 경색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라고 측면을 보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지금 뭐 미국의 분위기 자체가 지난주를 기점으로 해서 많이 변해서 뭐 달러도 조금 약세되고 뭐 금리도 내려서 원달러 환율이 폭락을 했지만 사실은 그 여러 가지 지금 주변 여건을 보게 되면 원달러 환율이 더 내려가기는 그래서 쉽지는 않다라고 좀 보는 그러니까 과거보다 확실히 이제 지금 현재 우리 원달러 환율이나 이런 거는 이제 우리 원화 가치가 많이 떨어져 있는 건 맞지만 예, 여기서 예. 더 올라갈까는 이제 퀘스천인데 예.
왜 이렇게 되냐면 우리 원화 가치가 더 강해질 만한 건덕지들이 별로 안 보인다. 예, 예. 이런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예. 미국은 상대적으로 매우 좋고 예, 예. 경제 지표나 이런 것들이 물론 이제 미국도 지표 자체가 최근에 이제 조금씩은 이제 좀 약화되고 있는 분위기가 분명히 감지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뭐 특히 이제 10월달 지표를 보게 되면 뭐 ISM이라든지 ISM 뭐 제조업, 비제조업, 거의 고용 지표 뭐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미국이 이제 3분기에 어떤 그러한 호조세에서 사실은 이제 조금 둔화되는 이러한 분위기가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또 오늘 지난 밤에 이제 뉴욕 연준에서 이제 그 각종 가계 부채 이제 데이터가 좀 나왔는데 이렇게 보면 연체율 자체도 조금 올라가는 부분인 것 같고요. 예, 특히 이제 뭐 50대 이하에서의 그 부채 증가 속도가 뭐 역대급이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는 이러한 보고서를 보게 되면 결국 이제 금리 부담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이제 미국 경제에 현실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달러에 있어서의 강세 압력 자체가 사실 좀 완화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네네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곧바로 원화 가치 자체가 그렇다고 추세적으로 절상해야 되는 이유로 설명하기에는 사실은 조금 고리 자체가 약하다라고 좀 네네네. 볼 수밖에 없습니다. 뭐 장기적으로 보면 양국 간의 경제 펀더멘탈의 그 차이만큼의 환율의 변화 이거는 뭐 다 인정하는 부분인데 그건 뭐 장기고 예. 단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금융시장에 금리가 더 밀접한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환율에. 환율에. 네. 왜냐하면 미국 금리가 훨씬 높으면 자금은 수익률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니까 미국으로 돈이 더 쏠릴 거고 그게 더 달러 강세가 되는 네, 맞습니다. 요인이잖아요. 예, 예.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미 국채 금리가 중요할 것 예, 같은데 미 국채 금리 5% 찍고 지금 4.5대 와 있단 말이에요. 예, 10년짜리 기준으로. 근데 간밤에 옥션이 있었죠. 예, 예.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뭐 전체적으로 분석을 뭐 해보면. 우려보다는 양호했던 것 같습니다. 뭐 뭉찰 규모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조금 밑돌긴 했지만 예. 뭐 여전히 수요는 강했다라는 부분. 근데 사실 그러니까 어젯밤은 좀 3년물짜리였고 이제 짧은 장기물이 거죠. 아마 네. 오늘 아마 내일 이제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서 조금 또 한번 이제 그 국채 수요에 대한 부분 자체를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네. 미국 국채는 그 경매를 해요? 한국도 그렇게 해요. 아니, 그러니까 국채가 나왔어. 그러면 누가 이렇게 공무원들이 자 얼마부터 시작 이런 거 해요? 시스템으로 하죠. 시스템으로. 예. 네. 근데 사실 저 한마디 드리고 싶은 건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미국의 국채에 대한 어떠한 이 응찰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관심을 갖는 것도 사실은 좀 우회인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순간 왜 우리가 미국 국채는 상당히 안전자산 뭐 이래서 항상 수요가 많고 했던 부분들 특히 최근 같이 여러 가지 뭐 리스크 요인 자체가 상당히 많을 때는 당연히 미국 국채가 이제 선호가 돼야 되는 어떤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는 조금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에 대한 어떤 우려 자체가 커지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뭔가 미국 국채에 대한 그 뭐랄까 신뢰랄까요? 네. 이런 것이 많이 좀 훼손됐다. 많이 훼손된 게 아닌가라는 조금 우려감이 좀 드는 부분들인 거예요. 그거는 아마 기본적으로 미국의 부채 부담이 되겠죠. 워낙 미국의 재정 수지 적자 규모도 이제 잘 컨트롤이 안 되고 계속 국채 부담이 들다 보고 거기에 이제 뭐 중국이나 이러한 쪽은 계속해서 미국 국채를 내다 파니까 과연 미국 국채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안전자산이냐, 이게? 안전자산이냐 우리가 당장 10월 달에만 해도 뭐 중동 사태가 터지면서 안전자산으로 미국 국채가 각광받을 거다라는 게 기본적인 시각이었지만 오히려 10월 달에 미국 국채는 더 올랐으니까 가격은 더 떨어졌다라는 부분 자체가 물론 이제 그게 지위가 뭐 하루아침에 변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최근에 이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자산 가격을 보게 되면 뭐가 안전자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10월 달에 가장 많이 오른 게 뭐냐면 비트코인 가격입니다. 지금 제가 비트코인 차트 보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작년 11월에 얼마였냐면 2천만 원이었어요. 진짜요? 네, 2,070만 원. 근데 올해 지금 얼마? 4,700. 지금 얼마? 4,700만 원이에요. 더블 더 났네. 더블 더 났죠. 10월 한 달만 한 30%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 박성희 의원님 말씀에 저는 비트코인 투자는 안 하지만은 일정 부분 동의하는 게 야, 달러가 0.5% 아니죠 뭐야 국채가 0.5% 1%할 때는 경제가 좋든 안 좋든 야 저게 진짜 안전 자산인가 보다. 근데 5% 준다고 하니까 기분은 좋은데 찝찝한 거지. 그렇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의 이러한 국채 금리의 흐름 이러한 것들이 뭐 여러 가지 이제 인플레 요인도 많고 하지만 네. 뭐 여러 가지 미국도 그만큼 뭔가 이
뭐랄까요, 그 지위랄까 뭐랄까요, 뭐 이러한 그거에서 조금 뭔가 예전만 못한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쪽을 좀 생각하고 있고, 그것은 이제 뭐 미국 국채뿐만 아니라 요새 느끼는 거는 뭐 중대국 사태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에서 과연 미국이 이게 과거처럼 뭐 경찰국 뭐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소위 팍스 아메리칸이라는 어떤 그 슬로건 자체가 네. 사실은 좀 무색한 어떤 요새 그러니까요. 좀 느낌을 주셔서 그것이 아마 미국의 국채금리 말씀 그 국채에 대한 어떤 위상 뭐 그것과도 사실은 조금 연관이 좀 있지 않나 좀 아니 생각을 근데 미국 국채 그러니까 미국의 위상이 예전만 못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이제 들기도 하다가도 예. 결국 위상이라는 거는 누가 1등이냐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지금 2등 막 치고 올라간 것 같았던 중국이 지금 이렇게 이렇게 이제 좀 약간 약해진 모습 보니까 역시 이 미국 말고는 없구나 하는 생각을 네. 다시 또 하게 되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미국이 계속해서 뭐 제조업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다시 부활시키고 뭐 경제의 어떤 주도권을 잡아가고 특히 이제 기술 혁신이라는 부분에서는 뭐 당연히 네. 앞서가는 부분들이긴 하지만 그만큼 미국이 그 부채를 동원하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자체는 그만큼 뭔가 쫓기고 있다라는 부분이 더 강한 부분도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는 거죠. 또 미국을 중국을 저렇게까지 견제한다라는 부분 자체는 중국의 어떤 성장 잠재력에 대해서는 여전히 경계를 하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중국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또 시스템적인 문제, 뭐 정치적인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미국을 따라가기에는 뭐 아직도 좀 시간이 있다라고 하고 있지만 과거만큼 미국이 그 이러한 그 경제적인 물론 말씀하신 대로 뭐 1등 이거는 뭐 당연한 부분들이지만 과거와 같이 어떤 절대적인 어떤 위를 섰냐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그것은 아니지 않겠느냐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미국이 어떤 지도력이 여러 가지 면에서 테스트 받을 텐데 지금 오늘 테스트가 시작됐어요. 오늘? 바이든이 네타냐후한테 3일 동안 휴전 좀 하지 이렇게 얘기했거든. 네타냐후가 말을 들을까? 안 들을 것 같은데 그거. 머쓱한 거지. 아, 야, 너까지 말을 안 들으면 어떡하니 영진아 이런. 미국이 말판이 안 통한다 이거죠? 그렇죠. 예. 한국만 빼야지 뭐. 자, 그래서 네. 그러면 그 박상현 의원이 보시는 그 환율은 아직도 상방이 좀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개인적으로 좀 아직 상방이 열려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뭐 그 미국의 국채 금리 뭐 이런 것들은 좀 저는 사실 정점을 쳤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미국의 국채 금리가 지금 4.5%인데 이게 다시 뭐 4%를 깨고 내려가는 이전 모습을 하기에는 사실은 좀 더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좀 생각에서 달러의 어떤 강세 흐름 자체가 여기서 심각하게 뭐 무너지는 이러한 모습은 당분간 좀 기대하기 좀 쉽지 않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지금 1,312원인데 이보다 더 1,350원, 뭐 70원 이렇게 더 올라갈 가능성? 이제 그거는 이제 뭐 최악의 그것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정점은 제가 아까 서두에 이제 좀 뭐 확인한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1,400원 말해서 1,400원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미국의 어떤 국채 금리의 어떤 리스크보다는 우리 내부적인 문제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 PF 문제가 터졌다라든지 뭐 이런 신용 문제라든지 또 중국의 어떤 불안 자체가 또 다시 한번 더 가중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것은 1,300원을 1,400원을 좀 트라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리스크로 좀 남아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우리 부동산 터진다거나 중국이 뭐 심하게 터지면 예. 그거는 뭐 당연히 우리나라 수출 다시 또 안 될 거고요. 그러니까 무역 수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시 적자 쪽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아직 또 우리나라 국내 어떤 신용 리스크 측면에서는 여전히 1,400원이란 뭐 1,400원 제가 뭐 간단한 의미는 아니긴 하지만 그 뭐 우리가 그 약세라는 의미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러한 어떤 1,400원대 리스크 자체는 아직 해소된 부분들이 네.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방향은 안 정해졌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원화 혹은 뭐 달러, 엔화. 그러니까 내년까지 그림을 보게 되면 저도 뭐 원화가 조금 떨어질 거로, 그러니까 원달러는 떨어질 거로 보고 있긴 합니다. 지금도 근데 그게 우리 원화가 그게 시점이 언제냐라고 생각하면 저는 내년 한 2분기 정도로 좀 보고 있고요. 그때쯤이면 우리 원화가 조금 더 강세가 되는. 예. 네. 그래서 강세가 뭐 다시 뭐 1,100원대 가는 강세 흐름은 아닐 것 같고요. 한 1,200 몇십 원. 아무리 잘해도 1,250원 정도 뭐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는 그래요?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전통적인 그 원달러 환율의 레벨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승시켜 놓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는 1,000 1대 1,000 혹은 뭐 1,100원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레벨을 1,200원대 이상으로 보고 그 레인지에서 새로 생긴 레인지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야 그거 깨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한번 이렇게 가면 아니 그러니까 그 기존의 인식을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네. 그죠? 1달러 1,000원. 1달러 1,000원 1달러 1,000원 1엔 10원. 그렇죠. 딱 보고. 예.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렇게 좀 보는 그러니까 내년도의 어떤 시나리오 자체를 뭐 한 2분기 들어가면서 좀 워낙 강세 시나리오를 쭉 이렇게 좀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아무래도 중요한 거는 미국의 물가 그러니까 디스인플레이션 현상이 기본적으로 가시화돼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야 미국 국채 금리가 뭐 4%를 깨지 않더라도 거의 4% 초반대까지 떨어질 거고 네. 또 미 연준의 어떤 그 금리 인하 기대감 자체가 형성이 되려고 하면 가장 키워드 자체는 결국 디스인플레이션 현상이 가시화돼야 된다. 인플레이션 낮아져야 된다. 예, 여기서 더 낮아야 돼. 그럼 그 시점을 보게 되면 한 내년 한 2분기 정도로 좀 저는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키워드 자체는 우리나라 원화가 강세로 가기 위한 키워드는 결국 BOJ가 상당 부분 잡고 있다라고. 어떤 의미에서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통화가 뭐 달러에도 연동을 하지만 최근 그 원달러 환율의 동향을 보게 되면 이제 상관계가 높은 게 과거에는 이제 위안화에 사실은 많이 연동이 돼서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그것도 뭐 여전히 유지되긴 하지만 최근에 상관관계를 보게 되면 사실은 엔화와 관계 흐름 자체가 상당히 많이 이제 움직임이 강화된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제가 BOJ 얘기를 드린 건 지금 150엔에 가는 부분, 그러니까 일본 경제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150엔에 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 말씀하신 대로 통화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도 사실은 BOJ 통화 정책이 완화적인 통화 정책이 다소는 수정이 되면서 긴축으로 갈 거다라고 다들 예상을 했지만 일본은 계속해서 지금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러면 내년 들어와서 일본 정부가 이 정책을 계속 고수하겠느냐, 그거는 좀 한계점에 오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 여기서 BOJ가 더 이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계속 유지한다면 엔달러 환율이 지금 150엔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155엔, 160엔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지금은 약간은 좀 경계감을 갖고 150엔 초반대에 있긴 하지만 BOJ의 어떤 통화 정책의 수정이 전혀 내년에도 없다라고 이제 시장이 형성을 하게 되면 엔달러 환율 자체는 더 크게 올라갈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일본의 지금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또 경제 상황을 보게 되면 내년, 그러니까 특히 이제 미 연준 자체가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의 종결이 확실시 된다라고 하면 BOJ가 슬슬 이제 통화 정책을 수정을 하면서 이제 뭐 YC 정책을 이제 포기한다든지 뭐 이러한 어떤 모습이 나오게 되면 엔달러 환율 자체는 그렇게 되면 한 140엔 정도까지 쭉 떨어지지 않겠느냐 좀 보고 있고요. 이제 그렇게 됐을 때는 원달러 환율이 아마 그것을 좀 추정하면서 좀 가는 이러한 흐름이 나올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엔화의 리바운드에 편승해서 원화의 리바운드가 나올 수 있다. 예, 내년 상반기에. 예. 그러나 그게 제한적일 것이다. 그렇죠. 그거는 이제 국내 제가 계속 가르치지만 저는 내년도 우리나라 성장률도 그렇게 좋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한 2% 초반, 2%, 1.1, 2.2 정도 보고 있는데 저는 2% 달성이 꽤 쉽지는 않은 상황으로 좀 보고 있어서 그렇게 보면 국내 어떤 펀더멘탈의 개선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기대만큼 올 수는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내년 상반기에 보게 되면 지금 우리나라가 조금 뭔가 좀 맞아야 될 리스크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부동산 PF 문제도 지금 계속해서 억눌러 놓은 상황들인데 그게 과연 내년 이제 4월 총선이 끝나고 과연 이 정책이 계속 될 건지라는 부분도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국내 이제 손실에 대한 우려 자체가 좀 있는 것들이 내년에 ELS 만기 자체가 상반기에 너무 많습니다. 한 6조 정도, 예, 6조 정도, ELS. 홍콩 지수. 예, 6조 정도가 만기가 있는데 그게 뭐 거의 대부분 이제 홍콩 증시가 크게 반등을 하지 못하는 한 대부분 낙인이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면 그래요. 상당 부분의 손실이 발생을 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뭐 지금 지수로만 뭐 그 2021년 가입자는 한 50% 손실 난다고 봐야죠. 뭘 이렇게 많이 했어 ELS 근데? 네? 왜 이렇게 많이 했어요? 많이 했어. 예,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손실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국내적으로 보면은 그 가게나든지 이러한 쪽에서 소비 자체가 좋아지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러한 여건이 좀 지속될 수 있다. 또 말씀드린 대로 국내 지금 기업들의 어떤 자금 여건 자금도 그렇게 썩 좋다라고 말씀드리긴 사실은 좀 어려워서 그렇게 보면 원달러 환율 자체가 무조건 달러가 약세가 됐다고 해서 추정하면서 가기가 사실은 좀 저는 어렵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조금 내년 상반기에 또 원화가 강세로 간다 하더라도 그것은 상당 부분 하방이 좀 닫혀 있는 그러한 강세 흐름이 되지 않을까 좀 보고 근데 이제 있습니다. 그렇게만 이제 보기가 좀 어려운
게 어려울 수도 있는 게 수출 쪽에서 예. 예를 들면 반도체 D램 가격이나 낸드 플래시 가격이 지금 같은 반등 추세를 이어주고 주고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인가요? 그 시진핑 바이든이 만나잖아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솔직히 제가 생각할 때는 시진핑이 바이든이 낫다 트럼프보다는 이렇게 생각을 그래서 적어도 내년 11월 선거 때까지는 미중 관계가 작년이나 올해보다 더 악화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서로 윈윈 전략 그러면 우리 수출이 조금 회복되지 않겠냐 그게 우리 정부에서도 희망하는 바고 예. 어떻게 해서든 그 국면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가 나왔잖아요 10월에 네, 나왔죠. 예. 수출 증가 예. 그죠? 그게 연장이 되면 지금 박 위원님께서 상정하고 있는 그 전망이 조금 뭐 그런 어떤 갈등 리스크 자체가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뭐 위험 자산 선호가 당연히 살아날 거고요. 뭐 또 중국도 그렇게 되면 뭔가 조금 약간은 좀 살아나는 모습들이 좀 되겠죠. 그래서 뭐 그렇게 됐을 땐 제 예상이 뭐 그리고 특히 이제 뭐 위안화 같은 경우가 상당 부분 이제 강세 쪽으로 좀 돌아서면서 우리나라도 좀 따라가는 모습이 분명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뭐 있다라고 하지만 저는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보는 게 이제 말씀하신 이제 수출과 관련돼서도 이제 미국의 성장률 자체가 내년 상반기에는 그렇게 딱 좋아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미국의 성장률 자체가 일단은 좀 둔화가 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는 부분 하나 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사실 뭐 중국에 대한 보시는 분에 대한 어떤 그 판단 자체가 상당히 좀 엇갈리는데 저는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중국이. 그러니까 중국이 좀 뭐 더 악화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소비라든지 이러한 투자 자체가 회복이 되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거는 중국 역시 뭐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이런 부동산 문제 이러한 것들에 대한 부채를 전혀 손을 안 대고서는 사실은 경기가 빨리 살아나기가 좀 어렵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수출이 살아나긴 하겠지만 뭐 기저효과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 때문에 회복은 되긴 하겠지만 그 속도라는 거가 그렇게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라고 보면 원화에 어떤 미치는 영향 자체도 상당히 좀 제한적일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막 엔화 투자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예. 엄청 몰리는데 돈이. 뭐 그렇게 썩 기대 많이 할 게 없다고 보시는 거군요. 아니 기대하라는 건데. 아니 근데 뭐 다른 걸 떠나서 제가 요새 저도 사실 뭐 그 엔테크에 대해서 얼마 전까지는 뭐 좋은 재테크 투자이다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요새 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왜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엔화에 대한 엔테크를 할 때 그럼 목표 수익률을 그럼 얼마로 생각하느냐가 일단 20%가 가려면 지금 860원에서 20% 가면 원화 환율 자체가 그럼 1,000원이 훨씬 넘어야 된다는데 그거는 내년에 사실 저는 기대하기가 좀 어렵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대충 우리가 뭐 목표하고 있는 뭐 1,000원 예를 들어 1,000원을 생각하면 한 12% 정도 수익률이 지금 보면 나올 12, 13%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환이라는 게 이제 다른 거에 비해서 사실 수수료가 비쌉니다. 아 그래요? 뭐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수수료라는 부분 자체를 저희가 은행은 좋은 거지. 이게 사고 파는 거에 대해서 이 스프레드 자체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지금 뭐 870원이라도 870원에 사는 게 아니라 880원, 890원에 사는 환율이고 또 팔 때는 이게 1,000원이 아니라 우리는 또 고이에서 팔아서 이 스프레드라는 부분 자체가 상당 부분이 있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보면 한 10% 수익률을 갖고 이게 과연 내년에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부분에 그렇죠. 사실은 뭐 지금 저축예금 뭐 약하지만 5% 주는 데도 있는데 그러면 안전하게 그냥 5% 그냥 수익률을 먹는 게 저 개인적으로는 낫지 않겠느냐. 물론 이제 여행을 갖고 하기 위해서 소규모로 이제 조금 이게 사두시는 분에 대해서는 뭐 그렇긴 한데 이게 과연 정말 수익을 투자 목적으로 하는 투자 목적으로 이렇게 뭐 들어가는 부분에 저게 대해서는 일본 예금이 캐리가 안 나오기 때문에. 예, 그렇죠. 여러분 갖고 있어 그러면 엔화 예측이 틀렸어. 근데 이자를 5% 받았어. 그러면 괜찮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게 투자로 봐야 될지 투기라고 봐야 될지 저는 이제 환 배팅이거든 그냥. 그러니까 환이 그냥 올라갈 거라는 부분에서만 당연히 하는데 그것이 환이라는 게 사실은 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그런 뭐 50대 50의 게임에서 사실은 안전하게 한 4, 5% 먹을 수 있는 상품이 있는데 이게 뭐 사실 연초 생각해 보면 이미 그 엔화에 투자하신 분은 손실이죠. 그래서 조금은 엔테크에 대해서는 뭐 여행 갈 때 뭐 투자하시면 뭐 그래서 사는 거에 그 정도는 권하지만 뭐 굳이 투자로 해야 되는 분야라는 부분에서 조금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박성현 하이투자 증권의 전문위원과 함께 환율 관련해서 오늘 좀 이야기 들어봤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